지금 금과 백금의 이 괴리가 이만큼이나 벌어졌으니까 얘 가치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즘에 또 계속 금과 은이 워낙 좀 이렇게 시들시들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주식을 보면 뭐 나스닥 이렇게 계속 날아가고 있고, 또 뭐 비트코인도 보면은 이렇게 뭐 나날이 이렇게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금을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게 막 뭔가 나는 내가 잘못 베팅한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뭔가 계속 시들시들한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금에 투자하셨던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이탈해 버리시는 분들도 되게 상당한 것 같으세요. 그래서 2015년 뭐 저점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2배 정도 지금 오른 수준인데, 이게 정말 지루한 막 이런 방식으로 지금 2배 가까이까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더욱 이런 금에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역사를 되게 돌이켜 보면은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전에는 제가 그 표로 그 금의 상승 초입부에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다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걸로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엔 좀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각 강세장을 이렇게 다 겹쳐놓은 차트인데요. 이 강세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 위치가 여기인데, 지금 뭐 1930에서 1934년의 강세장, 뭐 그리고 70에서 74년, 뭐 76년에서 80년, 2000년부터 2012년, 그 2015년부터 지금 이렇게 쳤을 때 지금의 위치가 여기인데, 이것은 지금 뭐 금이 보통 한번 오를 때 400%에서 이 하나의 강세장에서만 해도 막 400%에서 한 600%까지가 오르는 게 기본적인데, 지금은 이 100% 정도 올라간 이 상태거든요. 상승이 아주 초입부인 수준이라서 이런 걸로만 봐도, 원래 초입부에서는 그 다른 것도 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세장의 초입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엄청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오르는 것보다 장기간 동안 오르는 게 사실 쭉 끌고 봤을 때는 이 강세장의 끝에서 더 큰 수익을 냈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세장은 사실 아주 갓난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갓난아이의 수준이라는 것을 뭐 이것을 보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러한 지루한 이 움직임이라는 거 보면 이것도 이렇게 지루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폭발적으로 오르거든요. 네, 이런 것도 어느 순간부터 되게 폭발적으로 오르는 그 구간이 있어서 지금 이 지루한 이 단계는 사실 폭풍전의 고요라고 뭐 생각해도 될 정도로 원래 이러한 흐름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젤3에선 금은 안전자산으로 취급했는데 은은 왜 포함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이게 또 비슷하게 어떤 분들이 이런 거 물어보세요. 중앙은행들은 금은 모으는데 은은 왜 안 모아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너무 뻔한 거예요. 지금 금 가격이 1753불이죠. 그리고 은 가격이 22불인데, 그럼 이거를 이제 나눠보면 1754 나누기 22 하면은 지금 거의 80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 1kg은 은 80kg과 같아요. 얘네 둘 다 돈으로서 쓰였죠. 당연히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인 건 맞는데, 지금 이 가격 비율이 금 하나면 은을 80개를 가진 것과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 은을 누구도 이렇게 그런 대형 기관들이나 중앙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은을 보유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사야 하는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금을 100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은으로 바꾸면 이제 8,000톤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걸 어디서 보관할 것이며 그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이 무지막지할 텐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금을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이제 외환법 같은 거에서는요. 대신 은을 안 하는 이유는 애초에 중앙은행들이나 이런 대형 기관들이 은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은은 안전자산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외환법 기준으로요. 외환법 기준으로 은도 안전자산, 당연히 안전자산이죠. 금과 똑같은 속성을 가졌으니까요. 다만
이제 그냥 중앙은행들이나 그런 대형 기관들이 애초에 은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다. 그리고 뭐 다른 이유를 또 하나만 대자면 은은 절반 이상이 산업 수요이기 때문에 얘를 괜히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말을 붙여서 얘를 이제 투기 수요로 이끌어내기 시작을 하면은, 그럼 이 산업 생산 쪽에서의 차질이 좀 강해질 것을 우려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베리님, 백금 전망은 앞으로 어떨까요? 백금이 사실 제일 전망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 역사를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는 백금과 금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모든 금의 강세장에서 백금은 금보다 한참 못한 수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과거처럼 안 좋을 것이냐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냥 과거를 돌이켜 봐도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요번에 최근 올렸던 영상에서처럼 근본이제의 가능성이 뭔가 스물스물 나오면서 오히려 금보다 백금?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약간 또 한 반쯤 뭐 거의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반쯤 너무 희망사항에 가까운 이야기니까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백금이 어디서 제일 많이 쓰였나를 생각해보면 디젤차에서 좀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또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친환경 소재로 바뀌게 되면서 친환경에서는 전기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 이 백금에 대한 수요는 이 친환경으로 갈수록 백금이 어디에서 더 많이 쓰일 수 있을지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갔을 때 가장 각광받는 거 사실 은이다 라는 거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백금의 투자 전망 저는 사실 잘 모르겠기는 합니다. 잘 모르겠기는 한데,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도 좀 있는데요. 이 금과 백금을 이제 엮어서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진짜 확실히 이게 이제 주황색이 백금 가격이고 파란색이 금 가격이거든요. 이걸 보면 옛날에는 확실히 백금이 금보다 더 비쌌어요. 더 희귀한 것도 맞았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가끔 이제 금이 더 비싸질 때가 있고 다시 백금이 비쌀 때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때는 한번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뭐 백금이 진짜 미친 듯이 뛰어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예 박살난 다음에 이상하게 2011년을 기점으로 백금은 우하향하고 있고 금은 이제 다시 우상향하는 기조로 가고 있어서,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금과 백금의 이 괴리가 이만큼이나 벌어졌으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얘네가 오를 때 백금이 더 가파르게 올라서 이 금을 째끼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 괴리만큼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뭐 생각도 듭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의 뇌피셜인 거고, 그래서 뭐 어떤 것도 확신할 순 없어서, 그래서 사실 제가 백금은 아예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확신할 수가 없어서, 확신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백금 매장량도 금이랑 비슷하다고 하니 가능하지 않나요? 일단 백금의 매장량이 금보다 더 많고요. 매장량을 기준으로 볼 때 백금이 금보다 매장량이 더 많습니다. 네, 금이 53,000톤, 그리고 백금이 69,000톤. 그래서 백금이 매장량이 더 많다. 근데 또 어떻게 보니까 좀 비슷비슷하기는 하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백금이 금보다 매장량 적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오해예요. 백금이 금보다 매장량이 더 많습니다. 정확히는. 이거는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이제 조사한 걸 바탕으로 말씀드렸던 거니까. 비트코인과 튤립 사건 비교해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과 뭐 튤립법을 뭐 비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는 좀 뭔가 금기시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저는 좀 튤립법을과 비교한다기보다는 이 비트코인만을 두고 봤을 때 얘의 이제 가치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얘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닉 수단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또 다른 건 블록체인 기술, 뭐 그리고 또 하나 표현하자면 희소성인데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아예 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얘보다 훨씬 좋은 게 많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뜨는 이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블록체인 기술만으로 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고, 이거는 뭐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이 희소성과 은닉수단이라는 것을 이제 감안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희소성이라는 건 이 자체만으로 어떤 의미가 있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제 손톱의 때도 뭐 이 세상에 저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죠. 뭐 제 손톱도 희소성이 있는 거고, 제가 갖고 있는 뭐 모든 것들이 다 희소성이 있는 거고, 세상에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굴러다니는 돌덩이도 희소성은 다 있어요. 근데 이 희소성에 가치를 누가 부여하느냐는 첫 번째로 그게 사용 가치가 있는가가 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이랑 비트코인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애초에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이라고 자꾸 불리길 원하니까요. 금과 은은 왜 돈으로서 사용이 되었는가를 따졌을 때 단순 희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용도도 되게 다양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걸로 하다면 뭐 금리도 있을 것이고, 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죠. 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금과 은을 돈으로서 쓰다가 내일부터 돈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누군가는 금과 은을 사용한다는 거죠. 돈으로서가 아니고 누구는 금리를 해야 되는 거고, 반도체를 만드는데 써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금 목걸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사용이 된다는 것은 얘가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누군가가 쓰는 수요는 이건 지금 금이랑도 똑같은데, 이 수요가 은닉으로서 자금 은닉 혹은 탈세,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밖에 사실 사용이 안 되잖아요. 이 수요라고만 친다면요, 투자 말고 수요의 측면으로 보면은 은닉이나 탈세인데, 사실 그건 금도 하는 거고 비트코인도 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이제 앞으로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될수록 이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전엔 제도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불법, 합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법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사용 가치가 있었던 건데, 이제 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이 사용 가치가 많이 낮아지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전만큼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존재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는 편이라,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뭐 당연히 미래는 속단할 수 없는 거지만, 이런 리스크를 안고 내가 굳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공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모든 공을 다 치려고 굳이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제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확실한 공 하나만 노려서 쳐도 충분히 그걸로 투자로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모든 공을 다 치겠다고 휘둘러서 삼진아웃 당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좀 생각보다 좀 많은 그 논리적 오류도 있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또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하지는 않을 예정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미래 폭락이 온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굳이 그냥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베리님이 생각하시기에 은행의 최악과 최상의 상황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일단 은행에 있어서 최악은 뭐 은이나 금이나 사실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걸로 봤을 때 최악은 글로벌 위기가 오는 게 좀 최악이긴 합니다. 단기간으로 따지자면 이것만큼의 사실 최악이 없죠. 왜냐면 이럴 때 금은 한 30% 정도까지 폭락의 가능성이 있고, 은 같은 경우는 50%까지 폭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글로벌적인 위기가 오면요. 근데 물론 그래도 저는 이것까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과 은에 투자를 했던 건데, 왜냐면 이렇게 빠져도 환율이 그거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요. 뭐 그래서 그런 거는 상관이 없긴 한데, 뭐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긴축적으로 갈 거냐 완화적으로 갈 거냐, 이 싸움에서 지금 이제 이 긴축을 택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정말 좋은 케이스랑 이제 베스트 케이스랑 워스트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베스트 케이스는 성장이 밑바탕이 된 긴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015년부터 시작했던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가파르게 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베스트 케이스죠. 이런 베스트 케이스 때는 사실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도 성장이 가파르고 그로 인해서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는 당연히 금도 좋거든요. 뭐 이런 거는 딱히 신경 쓸 부분이 아닌데, 문제는 이 긴축으로 갔다가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에 놓이게 됐을
있을 때가 문제인데요. 디플레이션에서 뭐 그렇다고 금이 뭐 디플레에서 최악이다? 이건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디플레이션일 때도,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금이 지금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봐도 금은 뭐 나쁜 결과를 얻기가 참 힘든데, 일단은 그 부분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면, 이게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디플레이션에서는 정말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전에 대공황 때 기준으로 그때는 근본이제 시대였기 때문에 금 가격이 딱히 어떻게 뭐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게 일단 먼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대공황이 이어졌었죠. 이게 이제 워스트 케이스인데, 그 긴축을 잘못했다가 날아가는 그런 워스트 케이스로 봤을 때 이때 사실 금 가격은 69%가 상승하기는 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요. 네, 인상을 했었으니까요.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인상을 해서 일단 금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기간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물건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이 금의 구매력이 상승한다는 점도 있죠. 그래서 일단 뭐 이것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왜냐면 저 때는 근본이제여서 실제로 금 가격이 뭐 얼마까지 막 그런 뭐 암시장에서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얼마까지 올라갔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장 이제 대표가 되었던 이제 뭐 돔마인이라는 그 금광 기업과 홈스탁 마이닝, 네, 이 두 가지 기업, 그러니까 둘 다 금광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 지수가 이때는 이제 대공황이니까 모든 주식이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73%가 폭락을 했는데 이 금광주들은 500% 400%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차트로 보여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공황 동안 이렇게 박살나는 동안 이 금광주들은 이렇게 날아갔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는 금이 얼마나 수요가 좋았으면 그러면 이렇게 금광주들이 이 최악의 순간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좋았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이렇게 월스트 케이스로 가서 이제 정말 디플레이션이 온다? 라고 가정을 해도 금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금과 은에 있어서 뭔가 최악을 생각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너무 금을 좋게만 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실제로 금과 은에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 쯤 편향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인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는 브릿지워터의 이제 보고서인데요. 이제 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제 상황을 다 나열을 하면, 첫 번째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박살나고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사실 우려되고 있는 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그게 있고, 서세스 리플레이션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긴축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긴축을 하는데도 뭐 성장도 잘 나오고 그래서 물가도 잘 오르는,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잘 굴러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가 좀 안 좋은 거, 경제 좀 침체기라고 봐야죠. 그래서 2008년 뭐 이제 그 금융위기 때 뭐 유럽, 일본,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공황이 끝난 약간 직후에 36년부터 39년 이때를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 마지막은 그냥 말 그대로 디플레이션, 대공황 때를 볼 수가 있죠. 최악의 순간이. 이때를 다 두고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주식 같은 경우를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는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성장이 나오는 석세스 리플레이션일 때는 주식이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경제 위기나 그 다음에 경제 침체기에는 안 좋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디플레이션에서 박살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금을 보시면, 금은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나머지 기간에서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금에 있어서도 최악은 이 디플레이션 기간인데, 이 디플레이션에서도 마이너스 0.9% 정도밖에, 이가 이제 연복리니까 이거를 곱하기 4년을 하면 5년이군요. 5년 하면 한 4.5% 정도 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최악의 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금은 어떤 시나리오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뭐 리스크가 있는 그런 투자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가장 우려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된다면 훨씬 더 큰 하락의 폭은 이 정도가 있는데, 기대할 수 있는 상승치는 이 정도가 되는 그런 좋은 자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달러가 대체되는 무언가가 나올 시기가 올까요? 당연히 뭐 달러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화폐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뭐 두 가지죠. 결론적으로 달러를 리셋 시키는가 혹은 대체가 되는가,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당연히 이건 뭐 크게 보면 이 둘 중에 하나로 당연히 가는 건데, 사실 당연히 우리가 미래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현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리셋은 CBDC를 통한 리셋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근데 지금 기조를 봤을 때 절대 그건 아니고 그냥 이 달러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는데 마이너스 금리 카드 쓰려고 시스템을 바꾸진 않은 CBDC로 가려는 움직임처럼 보이거든요. 연준에서 준비하는 것들을 좀 들어보면. 그래서 뭐 이거는 일단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국가의 화폐가 그거를 가져가려면, 화폐는 곧 신용인데 이거는 이제 JP 모건이 한 말이거든요. Gold is money, everything is credit. 사실 모든 화폐는 결국 신용이거든요. 그러면 신용이 무엇인가? 화폐에 대한 신용은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자산과 경제력. 이거는 제가 요번에 최근에 편집해드린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 화폐의 신용 이전에 그냥 한 사람이라고 치죠. 양벨이라는 사람의 신용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냐면, 너가 돈을 얼마 갖고 있어? 그리고 1년에 얼마를 벌어? 이 두 가지로 책정을 하거든요. 즉 만약에 대체될 수 있는 화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에게 경제력과 그 다음에 자산을 두고 봤을 때, 이 자산은 당연히 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금을 얼마나 보유했는가. 이거는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면, 금이, 그러니까 중국이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정말 많이 갖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음모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금 채굴량으로 따지면 지금 10몇 년째 1위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금을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해외 수출을 진짜 단 1톤도 안 하거든요. 1톤이 뭐야? 1온스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거는 중국의 안에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중국의 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이 경제력으로 봤을 때 요즘 사실 좀 많이 중국이 좀 위태위태하긴 하잖아요. GDP 성장률을 봐도 그렇고, 네, 뭐 헝다 같은 이슈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이 중국이 뭐 일단 지금으로서는 금을 담보로 한 화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익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달러를 당장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이 경제력에 대한 부분까지 막 따라가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미국이 달러 리셋에 대한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은 또 모르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